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학섭님과 10월에 또 아재돌룸을 찍으러 모였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7월 달에 우리나라가 공식 선진국이 됐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공식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진국의 뭐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고, 올해 7월자로 뭐 한국이 그렇게 그 기준을 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인정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유엔에 보면 운트타드라고 발음 좀 어려운데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964년도에 아마 설립이 되고 여기에는 이 안에는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네. 어떤 협력 기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역이라는 거를 보시면 이 미국하고 뭐 아프리카 그 나라랑 같이 교육을 했을 때 당연히 어디가 우세겠어요? 미국이 우세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보정해주는 보완해주는 기구고, 이거랑 비슷한 게 WTO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 간의 격차, 네, 격차를 좀 줄여보자. 네, 무역을 하면 그냥 센 놈이 센 놈처럼 룰 없이 네, 링 위에 두 나라가 올라가면 센 사람이 너무 압도적으로 네, 이기니까 상생하는, 네,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뭔가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이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그룹이 4개가 있는데 보시면 그 그룹 A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 B에는 선진국이라고 표현된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 C는 중남미, 그룹 D는 동구권인데, 그룹 A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9개 국가가 있었고, 그룹 B에는 선진국 안에는 31개 국가가 있었고요. 그룹 C에는 33개, 동구권은 이제 25개 국가가 있었는데, 7월 초에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 B로 넘어가면서 32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뉴스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식 선진국을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엄청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웅크타드, 네. UN 산하 기관에서 국가들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한국은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인 그룹 A에 있다가 네. 선진국 그룹인 그룹 B로 옮겨졌다. 네. 그럼 그 과정을 좀 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야기만 들어보면 네. 꼭 여기 웅크타트에서 너네는 이제 여기로 가야 된다,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겠다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해서 여기 이제 그룹 내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이사에서 결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간 거고, 정확하게는 우리나라가 신청을 해서 이제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진국 안에도 사실 이게 진짜 이거 선진국인가 하는 좀 의문이 가는 데는 좀 있어요. 뭐 개개인 뭐 다 소개는 모르겠지만, 여기 교황청, 홀리시, 그리스, 뉴질랜드, 이게 말타, 피그스 국가들이 있네요. 포르투갈도 네. 있고 스페인도 있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 네. 중반에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좀 사는 국가들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은 여기 보면 대부분 EU 국가들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EU라고 보면 되는데, EU 플러스 일본, 일본하고 뭐 미국, 영국령 국가들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북아메리카, 뭐 캐나다가 보이는 거 보니까 미국, 네. 캐나다, 영국령 국가들랑 EU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그 후에 지금 유럽이긴 하지만 많이 무너진 국가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거를 넣고 빼고 관리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느낌인데, 한번 들어가면 이게 못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설립한 의도가 뭐냐면,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협회, 그러니까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굳이 얘네가 여기를 유지를 시키려면 돈을
돈을 이제 계속 내야 되는데 돈을 내는 국가를 뺄 필요는 없죠, 사실은. 재원이 나오는 거를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도 그냥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는 뉴스가 한참 이슈화가 됐었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인 선진국이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이미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지위는 대부분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갖고 있던 개발도상국의 혜택 부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포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일 있으실까요? 이게 트럼프랑 좀 관련된 일인데.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음 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2019년도 7월에 네. 트럼프가 그 WTO에 보면 개도국이 아닌데 개도국의 혜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솎아내기 위해 내가 4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겠다.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네요. 트럼프 정부가 만든 건데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총 4가지 기준인데 OECD 회원국, G20 국가, 그리고 고소득 국가라고 있어요. 이런 또 이제 그 IMF인가 어디 지표가 있는데, 그리고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들. 근데 여기 4개를 충족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다 걸린 겁니다. 여기 딱.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만든 기준과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중국. 여기 보시면 중국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트럼프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무역 그 당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걸리는 거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듯이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근데 그때 이제 WTO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 1995년도인가 WTO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때 참여하면서 각 나라들이 우리는 개발도상국, 우리는 선진국,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농업 부분만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의 혜택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90일 통보를 했거든요. 이제 너네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권리를 선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90일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홍남기 그 당시 지금도 부총리지만 그때 이제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부분도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무역 면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미 이 기준들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아주 기준을 잘 만들어줬어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기준들인데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가 한국이 딱 걸렸다. 네. 그리고 미국이 파워가 강력하기도 하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봐서도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죠. 마지막 남아있던 농업 부분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다. 네. 그런데 올해 7월에 형식적으로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이때 이미 모든 개도국의 지위나 이점을 다 포기했는데 이제 형식적으로마저도 올해 7월에 이제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이제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때 그 당시 10월달에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이제 보호를 했던 다음에 자세히 또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도 선진국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뉴스의 첫 포커스는 그거였어요. 어떡하지? 이 농업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진국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진짜 선진국이 들어가서 뉴스가 될 만한데 그 뉴스는 나오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를 했다. 어떡하냐 이런 2년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7월에는 우리 선진국이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좀 약간 같은 맥락의 뉴스인데도 너무 기사의 방향이 너무 달라졌다. 너무 좀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너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농업에 대한 어드밴티지들을 잃었다는 거는 이때 주목이 됐고 이미 잃은 후에 올해 7월은 좀 다를 수도 있겠고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좋은 거는 이게 정권의 지적 사항으로 하려면 네. 형식적으로 이거는 일단 이권을 포기한 느낌이라면 올해 7월 거는 뭔가 지위가 격상된 느낌.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같은 맥락이다. 네. 그런 겁니다.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농업개발도상국 혜택이 뭐냐 엄청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관세율이에요. 이게 이제 또 WTO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엔 2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 관세율이 아직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협상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코로나가 이런 거에도.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제가 봐서는 뭐 내년쯤 뭐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끝나면 이제 이런 혜택들은 못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쌀 부분은 지금 관세율이 513%인데 한 100%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농업보조금 이것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주겠지만 그러니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이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매년. 네. 근데 이것도 한 8천억 원대, 7천억 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농업 부분의 타격이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당 부분 좀 말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거를 일단 지금 이렇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재협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거를 유지하지 못할 거다. 확 떨어질 거다. 네. 이게 관세를 한다라는 건 이 품목들을 수입할 때 그 가격이 시장에서 높아지게 만들어서 국내에서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돼서 소비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약간의 보호의 수단이 되는 건데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가를 올리는 거죠. 사실 농업의 경쟁력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경쟁력이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어떻게 하든 거 관계없이 이게 변할 거다. 네. 좀 더 경쟁에 이제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농업 분야도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좀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산업 분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개도국은 과연 어떤 우대 혜택이 있었냐? 그 혜택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국내 생산품 보조금도 그러니까 앞전은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개도국의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사실은 개도국을 옛날에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좀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했다고 그렇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부 보조금. 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었을 때 지금 뭐 보조금을 뭐 어떤 형태로 대놓고 주지 않으니까 보조금 줄 수 있게 지급이 가능하고 관세 인하 폭이나 뭐 이런 시기 조정 등에 대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고 무관세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기술 지원이나 정보 제공 의무 뭐 이런 거를 좀 지원을 받아요.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었으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전에 선진국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받지 않고 이런 혜택을 주겠죠.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한다든가. 그래서 아까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그룹에서 이쪽 그룹으로 가면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기에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4개 지표 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 규모는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그건 좀 의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 뭐 미국, 뭐 흔히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꼭 이 지표 4개만 가지고 선진국이라 불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선진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선진국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발달이 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누가 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다든가, 뭐죠? 화천대유? 뭐 그런 사건들이 이슈와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런 어떤 게이트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혼란스럽고 이 정도로 혼탁하면서 이 정도로 불명확하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수사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까 나왔던 은쿠타드 자체가 네. 무역과 개발, 네. 그러니까 경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리고 기준은 사실 만드는 거니까 네. 어떤 선을 그었을 때 한국이 그 선을 지나갔다. 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질적인 것, 삶의 질, 네. 의식 수준, 정치력, 정치 수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느껴지니까 네. 이 뉴스들이 뭔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뉴스를 내보는 사람들이나 정치 유한자들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진짜로? 그렇죠. 자기들이 되돌아봤을 때 초등학교 때 자기들이 배웠던 어떤 그런 선진국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과연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자. 이제 우리는 양적인 선정을 했으니까 진짜 이 외에 4개의 지표 말고 옆에 정치 지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경제적인 기준에서 한국의 위치는 세계에서 사실 선진국으로 분류해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죠. 반대나 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그 경제력,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력, 정치 수준을 갖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정치력이 앞으로 한국의 수준, 경제를 포함해서 네.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국인으로서 그 복합적으로 느끼니까 단순히 네. 수치만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일단 7월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거를 한국의 미디어들이 정권의 치적처럼 표현하는 것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이제 잘 나간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분류 양적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선진국에 분류될 정도가 됐다라는 것 다르게 그 변화 양상이 지금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각 경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실 일부 극소수의 대기업 외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한국인의 삶이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점점 팍팍해지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빚 문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정치권의 저질, 이 수준에 대해서 이것들이 가리는 뉴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에 충분하다 하는 얘기와 한국의 경제가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 별개인 거죠. 지금 일정 정도 수준의 양쪽으로 도달해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게 현실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기사들, 언론의 행태들이 이런 현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판단? 인식을 굉장히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치적을 만들려는, 이미 그런 흐름이 19년부터 있어 왔고 그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었던 이런 그냥 흐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치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현실을 가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웅크타드의 기준으로 올해 7월에 선진국이 된 한국에 대해서, 공식 선진국입니다. UN 공식 선진국이 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